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가 2017년 새해에 마련한 새 프로그램 소개를 드립니다. 베나강의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춘근의 전쟁론 1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베나강의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좀 시사적인 걸 다뤘다면 이제 학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춘근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흔쾌히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마련을 했는데요. 제 지인께서는 그런 강의 같으면은 좀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본 컨셉은 이제 대학 강의를 그렇죠. 베나TV에서 해보자는 거죠. 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생각으로 했는데 또 그 이하라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강의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그 보통 뭐 시사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이 틀을 유지하면서 강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쟁론을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치사, 한국과 세계 정치 등등 말하자면 한 주제를 한 학기 수업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쟁론을 제일 처음에 이제 택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론을 제가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이 이런 그 강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쟁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뭐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공이 전쟁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미국 전공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뭐 중국도 전쟁한다고 이렇게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 학문의 필생의 목적이 전쟁의 연구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내가 이 전쟁을 평생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가서 전쟁을 공부하고 박사도 사실은 전쟁론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강의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는 전쟁을 가르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과목을 여러 군데서 못 하고 제가 대학원에서는 몇 군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번 했었고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도 했었고, 그러다가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과목을, 그때 이제 거기 계시는 교수님이 국방부에 이제 잠깐 가서 일을 하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이제 제가 맡았는데, 그때 그 학부 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전쟁론을 이렇게 준비를 쭉 한 거가 있는데, 마침 그 자료를 우리 또 시청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쉬운 뭐 그냥 그 아무나 읽는 그런 교양 강좌는 아니고 대학교에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그 전쟁론을 쉽게 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전쟁론 A Study of War라고 써놓으셨는데 보통 전쟁론 하면은 A Study on War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를 하도 그 연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전쟁론의 그 대표적인 책을 그 독일의 장군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쓴 책이 폼 크리그,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On War, 전쟁론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국가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전쟁을 하나의 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국제정치학에서 제일 전쟁론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책이라고 한 권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어떤 책을 얘기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물어보신다면은 그 시카고 대학에서 2차 대전 무렵에 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두께가 한 이만큼 됩니다. 한 2,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A Study of War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는 아니고 전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더라는 말을 감히 못 붙이고, 이렇게 큰 책을 써놓고서도 수많은 전쟁 연구 중에 하나,
전쟁의 한 연구. 그렇죠. 전쟁의 한 연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전쟁을 강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A Study of War, 영어 제목은 마냥 붙인다면은 앞에 A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그 A Study of War라는 책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 겉모양 보면 아주 무람한 책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군인이 보는 전쟁, 과학자들이 보는 전쟁, 예술가들이 보는 전쟁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인이 보는 전쟁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전술. 그렇죠. 네. 군인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가 제일 큰 관심이죠. 네. 아무래도 정치가들은 전쟁이 왜 나느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생물학자들이 전쟁을 연구하는데 왜 싸우느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를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거의 모든 학문이 다 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무기 만드는 사람들, 공학자들, 네. 이런 사람들 전쟁을 연구하는 것이죠. 평지에서는 어떤 무기가 좋다. 또 산악지방에서는 어떤 네. 무기가 좋다. 이게 다 날씨 이런 날씨 이런 거 다 따라서. 따지고. 그래서 전쟁은 하여간 인간의 역사가 전쟁이 역사고 전쟁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전쟁을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여간 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쟁을 거의 모든 학문이 다 연구를 하는데 국제정치학자가 이제 전쟁을 제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들이 한 거라는 의미에서 전쟁은 국제정치의 그 한 분야가 되는 것이죠.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을 제일 많이 연구를 하고 저도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전쟁 연구.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 인간들이 왜 싸우는지 또는 국제정치 아닌 부분도 철학도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사람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 미국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분야가 되죠. 근데 하여간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정치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전쟁을 공부하는가? 그렇죠.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네. 20회에서 30회에 네, 걸쳐 네. 멋진 강의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세계로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도대체 우리는 왜 전쟁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까? 예, 전쟁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쟁과 평화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옆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옆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궁금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피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질병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네. 질병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병이 왜 나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 사회과학자, 정치학자들이 전쟁을 연구하는 이유가 의사들이 질병 연구하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사들 대부분은 그것을 즐겁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과학자들 일부는 즐겁다는 아니지만은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연구도 있죠.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전쟁은 거짓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War is a lie. 네. 그 평화를 아주 평화주의자가 쓴 책인데 전쟁을 하는 그 정당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국가들이 이래서 전쟁하고 이래서 전쟁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이 거짓말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리얼한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전쟁이 싫어. 그래서 나는 공부하기도 싫고 알기도 싫어.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은 소련 되기 전에 공산혁명할 때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얘기네요. 내가 아무리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전쟁은 나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아주 뭐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그런 원시 시대는 안 싸웠을까? 그때도 싸웠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로는. 그때도 전쟁이 뭐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 역사가 전쟁이 너무나 많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전쟁이 없을 거냐? 미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엄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뭐 베나 TV 이 강의에서는 전쟁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는 그것을 하나의 이 강의하는 도덕적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전쟁을 즐기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이건 아니에요.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전쟁 즐긴다는 게 불가능이죠. 즐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분 중에는 즐기는 사람들 많아요.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셀 때 영국이 이제 딱 식민지 전쟁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뉴기니아에서 영국군이 누구랑 전투를 해가지고 뭐 얼마를 뭐 땅을 얼마 그거가 마치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는데 그것을 영국 시민들이 보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때 영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인터레스팅, 흥미진진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항상 상존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뭐 전쟁의 그 연구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을 내면서 첫 문장을 인간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늘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들 때 전쟁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냥 해결하는. 전쟁이 국제 정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을 전쟁으로도 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센 나라는 문제를 가장 빨리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평화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이민족, 뭐 평화를 사랑한 민족 그러는데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민족에 들어갑니다. 한국이. 수비전도 전쟁으로 치자면. 그럼요. 전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이 일으켜도 전쟁이에요. 우리랑 싸우게 되면. 남이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그냥 죽든가 덤비든가 해야 되는데 덤비는 순간 그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육군사관학교 교과서 전쟁사 교과서에 보면은 지난 그 역사 이래 지금 우리가 한국전쟁까지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 한국전쟁인데 1953년에 끝난 그때까지 대소 외국으로도 침략받은 모든 걸 다 치면은 99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6번의 전쟁이 삼국시대 이후에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이 된 이후에 996회의 대소 침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남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996회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카운팅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뭐 60, 70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횟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수히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난이라고 쳤잖아요. 난. 그래서 하여간 뭐 난이 엄청나게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얘기가 뭐 하도 난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그리고 또 특히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많이 느끼고 사는 나라죠.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전쟁 공포 때문에 그것이 많이 무뎌졌는데 우리나라야말로 이 전쟁이라든가 국가 안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반드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나라죠. 사실 난이라는 거는 국가가 말하자면은 불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쓰는 역사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으면 임진년에
왜 일본이 그렇죠. 불법적으로 우리를 침입했다. 그렇죠. 네. 병자 호란. 네. 그러니까 저 오랑캐가 병자년에 우리를 침입했다는 네. 거고, 정유재란. 네.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침입한 거고, 네. 그리고 내란. 그 내란은 이제 그 내우 네. 외환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전쟁이 하여간 너무 많아요. 6.25 동란도 그렇죠. 동족끼리 서로 동족끼리 네. 싸운 네. 6.25 동란, 뭐 전란, 하여간 뭐 전쟁 이렇게 용어가 하여간 뭐 많습니다만은 네. 900번이 넘는 996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소, 그러니까 뭐 외구의 침입까지 다 쓴 거죠. 네. 외구 침입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 계획 어떻게 강의하실지 한번 그래서 들려주시죠. 뭐 오늘은 우리가 그 첫날이니까 네. 대학에서도 첫날에는 뭐 책 소개하고 네, 어떻게 인트로덕션. 강의, 네.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게 또 연구 방법론, 네. 뭐 학자들, 뭐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뭐 이제 시간은 20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큰 주제를 제가 한 12개 정도, 네. 12개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이니까 어떻게 그 강의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먼저 내리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의가 가장 잘 돼 있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나는 곤충을 연구할 거야. 그럼 네. 곤충이 뭐라는 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몸통, 머리, 가슴, 배. 네. 그리고 가슴에 다리가 6개 있으면 네. 그러면 그게 곤충입니다. 나는 곤충학자야. 그러면 내 연구가 딱 결정이 돼 있죠. 곤충학자가 새를 공부하는 건 이제 외도하는 거지. 네. 그 이제 조류학자가 새를 공부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쟁은 뭐가 전쟁인데 그러면은 참 난감한 거예요. 네. 연평해전은 전쟁입니까? 해전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국지전.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같은데. 북한하고 한국, 네. 그러니까 연평 그 북한 그 배들하고 우리 배들하고 막 전투를 벌였죠. 연평해전은 전쟁일까? 그걸 전쟁으로 치면은 지금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수십 회의 전쟁이 네. 지금 있었던 건데, 그건 전쟁은 아니다라고 치면은 6.25 이후 아직 남북 간의 전쟁이 없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럼 그 정의를- 정의입니까? 뭐 전쟁 정의를 수많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전쟁의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전쟁론의 정의가 미국 미시간 대학교라는 데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네. 전쟁 연구의 아주 본산지 시카고. 네. 아니 그 미시간. 미시간 네. 저 애나버라는 네. 도시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 그 전쟁 연구 계획이라는 아주 그 대규모 연구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정의를 내리기를 일단 1000명 이상의 전사가 있어야지 전쟁으로 봅니다. 아 전사자가 예, 양쪽 앞에서. 네. 그래서 규모, 그러니까 2명 죽었다.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지금 우리 흔히 학자들이 쓰는 거는 배틀 데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의 그 전쟁 희생자, 전투 네. 희생자가 1000명.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싸운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들이 뭐 이 용병을 고용해서 싸운 건 아니고 나라가 싸운 거래야 돼. 나라.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되면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그 싸우는 거는, 팔레스타인은 아직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일부 승인한 데도 그렇죠.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 국제사에서 아직 공인이 안 됐는데, 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국가이면 돼요. 한쪽이. 아, 한쪽이.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아티피셜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게 COW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 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라고 네. 아주 유명한 연구 계획이죠. 거기는 1815년 이후에 일어난 전쟁을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근데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지 전쟁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00명 이상 전투 사망자가 난 사건. 그러니까 민간인 전투원 아니, 합쳐서입니까? 배틀됐으니까 전투원. 네. 전투원 1000명 이상 전사. 그리고 한쪽은 나라일 것, 최소한도. 양쪽이 다 나라이면 나도 더 좋고. 그래갖고 그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고서 막 요새 그 컴퓨터로 막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데 전쟁이 나고, 뭐 어느 나라가 이기고.
전쟁의 평균 지속 기간은 얼마고 군사력은 얼마가 동원됐고 그런데 약간 그 정의를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14년에는 지구 전체에서 전쟁이 70회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이상 죽은 그런 그 사건이 70개가 있었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통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퀸시 라이트 같은 아까 말한 그 A 스타디 오브 워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은 병력이 5만 명이 동원되었으면 이건 전쟁으로 봐야 된다. 네. 동원돼 가지고 서로 총을 안 쐈더라도 5만 명 정도가 가서 대립하고 있었으면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전쟁이 몇 번 났다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사이버 전쟁 이런 거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는 전쟁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로군요. 그래도 지금 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치학에서 사이버워를 아주 중요한 파트로 지금 연구하기를 시작했고 네. 이것도 전쟁으로 봐야 된다 하고서 그리고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사이버 전쟁 학과가 이제 생깁니다. 네. 그 학사학위 중에 전공 분야를 사이버 워페어로 이제 학위를 주는 거로 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하는 거죠. 전쟁의 개념도 변하고 네. 전쟁의 그 수단도 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뭐 첫 번째 주제에 속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전쟁과 인간의 역사. 옛날에 아주 그 옛날 네. 뭐 언제부터 사실 인간이 전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역사 시대 이전에 선사 시대에도 그럼 과연 전쟁이 있었느냐? 선사 시대도 전쟁이 있었느냐? 네. 원시인들도 전쟁을 했을까? 네.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이거는 글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으로 공부하는데 네. 제가 그 고고학자들,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밝혀낸 뭐 이런 거 뭐 미리 그냥 양념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몇백 명이 죽어 있는 무덤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 인류학자들이. 근데 무덤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뼈들이 이 손상당한 물리적 타격에 의해서 물리적 타격인데 갈비가 부러진 사람들 예를 들어 갈비뼈가 부러진 해골을 발견했다. 이것이 뭘까? 개인적으로 싸우고 죽은 것일까? 뭐로 죽었을 것인가? 뭐 이런 거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보니까 거기는 머리가 깨졌어요. 네. 그러면 그건 전쟁입니다. 한 사람은 갈비가 나갔고 한 사람은 머리가 깨졌으면 전쟁이죠, 그죠? 아 서로 네. 그러니까 그 해골이 몇 식구가 발견됐는데 전부 해골이 다 손상됐는데 심지어는 그 머리 해골에 뚫린 자국 보고 이게 활 맞아서 뚫린 건지 총 맞아 뚫린 건지까지 학자들이 이걸 발견해요. 네, 최근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계산해 보면은 뭐 몇만 년 전 해골인데 어디가 뚫렸다 보고서 네. 아 그때 전쟁이 있었구나라고. 이게 그냥 뭐 나쁜 짓을 해서 사형당한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거를 이제 다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그림 보고선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인류 문명과 전쟁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통계학 그래갖고서 전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거 다 네, 궁금하잖아요. 유사이래. 네. 유사이래. 이거 다 계산해 놓은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전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의 평화는 뭐고 전쟁은 뭐였을까? 그거가 서양하고 동양하고 보면은 책을 보면 다릅니다. 손자병법을 읽을 때하고 클라우제비츠 전쟁을 읽을 때 보면 이 사람들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아 기본 철학이 딱 다릅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거 읽고 다음에 이거 읽으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이 동양과 서양 역사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도 하고 있고 네. 또 그걸 또 동양 사람은 손자병법을 흉내내고 서양 사람들은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을 또 흉내를 내고 그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의 철학 그리고 이슬람 이 사람들 전쟁론 네. 이슬람 전쟁론에 의하면은 지금 ISIS라든가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건 뭐 별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성전 개념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의 네. 전쟁 개념에서 자기네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과 전쟁, 동양의 전쟁 사상, 이슬람 전쟁, 뭐 기독교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영구 평화를 썼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전쟁을 그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책이 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네. 이런 것도 다 전쟁론이죠. 이렇게 넓은 범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는 동물이냐 본질적으로 싸움하게 돼 있는 거냐. 그렇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냐. 이게 뭐 네. 유전자가 도대체 전쟁하게 돼 있는 거냐. 왜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냐. 네. 히틀러 같은 사람 보면은 말이죠. 전쟁이 났다는 소리 듣고 흥분하는 거예요. 좋아서. 네. 그래서 히틀러의 이 나의 추정을 보면 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열 몇 살 때. 1차 대전이 났을 때가 열 몇 살이에요. 1차 대전 참전했죠. 참전했는데 네. 나이가 어린 나이로 참전한 겁니다. 자기가 막 달려간 이유는 늦게 가면은 군대 못 갈까 봐. 늦게 가면 군대 못 갈까 봐. 그리고 호주에서 한번 그 병력을 유럽에서 전쟁했는데 병력을 파견하는데 그 배가 1,000명이 타야 되는 배인데 밥이 줄어드는 양이 1,000명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배가 가다가 왜 이렇게 밥이 빨리 없어지지 하고 쉬어봤더니 1,000명 타는 배에 1,200명이 탄 겁니다. 지원병으로요. 그러니까 200명은 불합격한 놈들이 네. 전쟁터 가려고 몰래 탄 거예요.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니죠. 벌써 한 20년 되거나요. 그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해병대 그러니까 막사를 네. 트럭이 가서 폭파해갖고 2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200 몇십 명이. 예, 레바논 수도. 레바논이죠. 그러고 나서 미국은 이제 군대를 지원하잖아요. 미국 도처에 해병대 지원 부대가 그렇게 사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해병대로 갔다가 자다가 다 이렇게 죽었는데 전부 해병대 가겠다고 몰려들고. 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평 해전 이후에 네.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네. 북한이 연평도를 막 쏘고 해병대 병사 2명이가 전사하고 네. 그랬죠. 그때 지원율이 높아져요. 그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군대 안 가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안 갈 것 않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내가 나중에도 그 책도 보여줄 텐데 섹스 앤드 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과 전쟁. 네. 전쟁이라는 남자들이 그냥 저마다 군대 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책의 앞에 보면은 군대를 갔다 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거라.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네. 전쟁 이런 것 면도 때문에.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 많아요. 그것도 뭐 그렇다 아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하고 전쟁에 관련된 거. 이거는 국제 정치학은 아니더라도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전쟁을 하는 동물이냐 도대체. 네. 그 인간이 늑대보다 못한 점이 있어요. 늑대는 자주 싸우는데 절대로 상대방을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늑대도 무리 생활을 하니까. 늑대 싸움을 네. 보면은 늑대나 사자나 이런 그 센 동물들, 그러니까 네. 일격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동물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항복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항복을 하면 거기서 네. 끝납니다. 그런데 비둘기 싸움은 항복이 없어요. 한 놈이 죽어야 끝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평화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아주 동물 행동학에서 그걸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비둘기에 속해요. 네. 인간은 토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쟁을 잘 안 하는데 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슬픔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강의를 하겠지만은 사자, 늑대의 그 한 일격을 못 갖고 있는 토끼 같은 동물인데 이 머리를 통해서 일격을 가지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싸움하는 행태는 토끼인데 무기는 사자 걸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아주 그 인간의 미래를 아주 그 꼼꼼하게 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하긴 아인슈타인도 그렇죠. 4차 대전의 무기는 돌도끼가 될 것이다라고. 네. 수석되지 될 거라고 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참 이 생물학적 전쟁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떤 때는 좌절될 때가 있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동물이라면은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 될 가능성 높고 그 뭐 아무리 평화 연구해봤자 헛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게 전쟁 정착 방법론인데 우리가 그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으로 공부합니다. 일단 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레벨 1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네, 일단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레벨 1이 인간의 심리. 네. 레벨 2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국가. 이 국가의 속성. 네. 독일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지. 뭐 일차 예를 대전, 들어서 네, 일본 네. 얘네들은 원래 공격적이야.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국가에다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국제정책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힘의 분포입니다. 아니지. 옆 나라가 세니까 전쟁을 내가 힘이 세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그 세력 균형 이론 같은 네. 거 전부 그거죠. 그래서 그 환경. 근데 그 사회학에서도 그런 걸 봐요. 아직 세 번째가 환경. 세 번째가 네. 환경인데, 그러니까 국제 체제가 세 번째 거고, 국가의 속성이 두 번째 거고, 인간의 속성이 첫 번째. 네. 그래서 국제정책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전쟁을 공부할 때 히틀러라는 사람 개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나치스를 봐야지. 그건 차원이 이제 네, 너무 독일의 뒤로 속성, 올라가는 네. 거죠. 아니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약했어. 당시 유럽 각 나라의 국력. 독일의 밥이야 저것들은.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히틀러가 깡패고 독일 사람들이 나치스가 깡패인데 옆에 폴란드가 아니라 미국이 있었다 그러면 전쟁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과 전쟁은 레벨 1. 그다음에 국가 및 사회적 속성과 전쟁. 막스 이론은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전쟁하는 놈들이야. 네. 다 제국주의 되고. 그런데 이쪽 이론은 아니야. 독재 국가들이 전쟁하는 거야. 자유민주 국가는 전쟁 안 해. 그러니까 국가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도 뭐 서로 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결정된 이론이 있어요. 우리 장 박사의 나라도 민주국가고 네. 내 나라도 민주국가면 절대로 전쟁 안 해. 민주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뭐 그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가 이제 그다음 국가 및 네. 사회 속성. 그다음에 이제 국제 체제. 그 하나 더 올라가면은 양극 체제가 평화에 더 좋을까? 다극 체제가 좋을까? 강대국이 몇 개 있는 게 세계가 좋을까? 네.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과연 평화로운가, 아니면 다극 체제가 평화로운가, 혹은 한 나라가 제일 일극 체제가 평화로운가? 네.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다극 체제가 평화에 좋다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키신저 같은 사람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맡을 때는 세계를 다극으로 만드는 외교를 벌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길러줘. 유럽도 저거 뭉쳐갖고 하나로 만들어줘.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떼어내. 그 5개의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그때가 세계가 제일 평화로울 거야. 그 사람이 신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키신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군을 빼주는 겁니다. 네. 일본을 기르려고. 그래서 이제 세계 5강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또는 아니지 한 나라가 세계 제일 좋은 거야. 그 팍스 로마나, 네.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때가 제일 평화로워. 뭐 이것도 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해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국제 정책의 실험실입니다. 네. 그래서 양극 체제가 더 좋냐, 일극 체제가 더 좋냐? 그러면은 일극 체제 때 전쟁의 횟수를 쉬어보면 되는 겁니다. 양극 체제 때 전쟁의 횟수를 쉬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극 체제 때 전쟁의 네. 횟수를 쉬어보면 되는데 결론이 나 있습니까? 결론은 나 있는데 네. 일극 체제가 전쟁이 제일 덜 납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때 평화는 그 일극 체제를 지배하는 나라의 평화죠. 네. 그래서 그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사람은 평화인데 다른 나라들은 노예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한테는 네. 그 평화가 별로 기분이 나빠요. 뭐랄까 좀 굴종.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예속. 그 평화라는 네. 거를 아주 재밌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전에 이건 평화고 앞은 평화고 뒤는 전쟁인데 네. 이 평화는 이기는 놈일 거야. 승자의 평화. 그렇죠. 네. 이 동전의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앞뒷면인데
평화는 승자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거가 참 무서운 논리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남자였으니까 역시 남자 때가 전쟁이 많은 거 아닌가요? 역사를 보면은 여자가 왕할 때 전쟁이 더 많이 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의외네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은 다 맛배기고 네. 나중에 네. 또 그것도 학문적으로 검증을 그럼요. 해주시는 거죠. 그럼 네. 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논문 다 썼습니다. 그 여자가 왕을 할 때, 네. 남자가 왕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이 여자로 바뀌면 세상은 한결 평화로워질 거야. 네, 여성주의, 네. 남자들보다 여자가 네. 훨씬 더 평화지향적, 관계지향적. 자기 아이들이 전쟁터 나가서 죽는 거를 네. 엄마들은 못 보지.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부된 이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국도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 때 전쟁을 제일 많이 영토가 제일 많이 확정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랑도를 만든 네,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진성 여왕 이제 우리나라도 그 여자 때 뭐 국가 안보가 더 약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종류들이 많아요. 큰 전쟁, 작은 전쟁 뭐 이렇게 했는데 패권 전쟁이라는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역사상에 아주 무지하게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보물 전쟁은 이제 프러시아와 프랑스하고 프랑스 전쟁, 네. 뭐 나폴레옹 전쟁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전쟁의 역사지만은 그다 한번 그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세계 챔피언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챔피언 결정전이죠. 챔피언 결정전. 누가 세계를 지휘할 건가? 네. 가본이라고 사람들이 씁니다. 그 세계를 가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놓고 싸우는 전쟁. 네. 그걸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 체제 변화의 역사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해서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국제기구, 국제법, 네. 뭐 외교, 뭐 협상 그리고 이제 그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은 뭐 평화를 네. 가져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독일 장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도 전쟁은 수단을 바꾼 외교고 외교는 수단을 바꾼 전쟁이다라는 그렇죠.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책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네. 잘 읽지 않는데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네. 그러니까 전쟁하고 정치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전쟁 그 자체를 즐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상당히 평화론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평화론이군요. 그 정치가들이 전쟁을 이 즐겁게 무슨 게임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이거는 정말 정치. 그러니까 명분과 그렇지. 그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야 하지 말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도 이제 전쟁론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책이라든가 이거를 그냥 그 제목 그대로 이해하면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 지도자는 여우의 관계와 독수리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얘기를 거꾸로 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네. 정치가 포악하다라는 것을 왕한테 당신은 포악하게 정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책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당신들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요라고 가르쳐준. 그러니까 군주론의 독자가 군주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네.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 철학책들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클라우제비츠도 전쟁을 뭐 다 해가지고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끝까지 가지 말라라고 쓴 책이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책은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비와 전쟁 우리 그 흔히 쓰는 말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구사하고 확 줄이면은 전쟁이 안 난다. 네. 미국과 소련이 구사하고 확 줄이면 전쟁이 안 난다. 이제 군축회담의 군축회담. 목표죠. 그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군축회담하고 전쟁의 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죠 오히려.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 텍사스 대학 다닐 때 어떤 그 평화주의자들이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버섯구름이 막 뭐 이렇게 해갖고 버섯구름 핵폭탄 구름. 핵구름. 네. 그리고 핵구름이 그 끝에는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인데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있는 그 모습을 했어요. 그래놓고 핵으로 인해 죽어간 모든 사람한테 참 그 위로를 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시니컬하게 말하면 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류사에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은 2번 터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핵폭탄보다는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몇십 배도 더 많아요. 그렇겠네요. 총알 맞아 죽은 사람이 네. 몇십 배도 더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학문이 피상적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핵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은 못해요. 다 죽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 45년의 세계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세계로 기록됩니다. 인간 전쟁이 역사에서. 덜 일어난 전쟁이 시기. 가장 덜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가장 적었고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그렇죠. 전체 인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비율로 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네. 비율로 보고 시대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몇십 년 동안에 몇 번 일어났고 몇 명 죽었고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래서 그 냉전의 시대를 콜드워라고 그러는데 콜드워는 결국은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지. 그 평화가 좀 이렇게 썰렁한 평화지만은 네. 평화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역설들 우리가 그것도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냉전 시대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인데 뭐 이거 우리가 좀 한국 전쟁, 뭐 6.1 전쟁, 월남 전쟁, 중국과 인도 전쟁,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포클랜드 전쟁 이런 것들. 네, 영국과 아르헨티나. 영국과 아르헨티나. 네. 6.1 전쟁은 이제 아랍 중동 세계와 이스라엘. 이때 그 6.1 전쟁의 이스라엘 수상이 골다 메이어라는 할머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할머니가 그냥 전격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집트의 대통령은 나세르라는 나세르. 네. 육군 중령 출신 아주 그 씩씩하게 생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군인 출신하고. 출신이었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인디라 간디라는 여자 수상하고 네. 파키스탄은 아유브 칸이라는 육군 대장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인디라 간디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겼고 네. 그러니까 여자하고 네. 육군 대장 출신 대통령하고 싸운 전쟁 뭐 이거 뭐 포클랜드 전쟁도 재미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포클랜드 전쟁도 마가렛 대처 영국 마가렛 여자 대처. 수상일 때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거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군부 여자들이 지휘하는 나라가 남자 대장들이 지휘하는 군인 출신들이 네. 지휘하는 나라랑 전쟁한 케이스 뭐 쓰다 보니까 몇 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몇 개 안 되지만 다 한국 전쟁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좀 네.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여성이 국가 원수로 있는 경우 다 승리했네요. 그렇죠. 네. 아주 뭐 그래서 그 전쟁 네, 요 안에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너무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밝혀내는 게 이제 학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뭐 우리 이 국가 간의 전쟁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대신에 내란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란, 테러리즘, 게릴라 전쟁. 뭐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런 전쟁이 또 어떻게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은 그 9.11이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다라는 말씀도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9.11 이전까지의 국제 정치의 그 기본 원칙하고 9.11 이후의 원칙이 확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냉전이 끝난 것은 소련이 무너질 때인데 냉전 끝나고서 그 다음에 한 10몇 년 동안 무슨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냥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부시가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콜드 워. 네. 근데 그다음에는 뉴 월드 오더. 이거 뉴 월드 오더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시대의 이름을 못 붙이고 있다가 네. 9.11 이후에 테러 전쟁 시대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 사이는 그러니까 뭐 전환기, 뭐 조정기, 전환기 이거 네. 모르는 시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학술적인 전쟁과 평화를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군사 전략 이야기가 또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하다 보면 군사 전략 들어가고 핵무기 뭐 이거는 핵무기가 도대체 뭐냐? 이건 역사로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전쟁사 이야기도 좀 나올 거고, 뭐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첨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하여간 뭐 우리가 그 배나 강의를 이제 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네. 전쟁론이. 근데 하여간 뭐 보통 사람 다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전쟁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제가 이거는 요 화면은 그 미국 일본 학자가 쓴 책이에요. 네. 일본 학자가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이거는 그 미국의 국제정치학, 과학적 국제정치, 그러니까 과학적 전쟁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그냥 역사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과학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 무슨 자연과학자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재보고 무게 달아보고 하듯이 네. 그렇게 해보자 하는 통계를 내고 통계를 네. 내고 뭐 하여간 코릴레이션 돌려보고 원인 찾아보고 그게 이제 미국의 60년대 그 국제정치학의 과학화 운동 네. 그게 산물인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 동양 사람이 요약을 했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에서 제가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셉 나이 교수의 네. 교수의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라는 책인데, 네. 이게 지금 분쟁의 이해. 이게 지금 뭐 한 네. 한 10판쯤 나왔을 거예요. 이 책 계속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이게 그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코지스 오브 워라는 책, 전쟁의 원인. 네. 잭 리비라는 교수하고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둘이 쓴 책인데, 잭 리비가 바로 제 전쟁론을 했던 선생입니다. 지도 교수. 네. 박사 논문을 지도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는 바람에 제가 그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박사 논문 마지막은 했는데, 그분 책도 스테이트 앤드 워, 국가와 전쟁이라는 네. 책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코지스 오브 워는 아주 그 개론용어로 쉽게 요약이 돼 있는, 뭐 나온 지 한 2, 3년 됐을 겁니다. 2000년이니까 2, 3년 넘었네요. 두 책이 다 한국어 번역본 나와 있나요? 한국어 번역본이 앞에 있는 건 나와 있습니다. 조셉 나이 책 네. 거는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코지스 오브 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 뭐 한국어 번역판 나와 있는 것들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거는 뭐 아카데믹한 강좌이기 때문에 계속 책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를 위해서는 이 책을 보라 말이지.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원서든지 책에, 네. 또 한국 책이든지 한국말 번역판이 있으면은 그 번역판도 항상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책의 장점, 단점, 그렇죠. 비판적인 그렇죠. 면도 이제 그렇죠. 골고루 네, 네.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뭐 이제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일단은 할게요. 제가 네. 강의에 앞서서 해가지고 이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항상 써먹는 그 화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뭔가 그 어렸을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틀리는 거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어렸을 때 배운 게 진리가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게 교수님한테 배운 것보다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지식의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입력이 되면 이제 그 정보를 수정하는 비용보다는 그거를 강화하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자네들이 그 지금 대학교 다 다니고 이제 그래도 지식인이 됐는데, 지식인이 됐을 때는 공부할 때 그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틀려요. 그럼 보통 이제 덮습니다. 그렇죠. 안 봐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뭐 쓰레기야 그러고 안 보는데, 그런 책일수록 더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 자기 거 틀릴 수도 있거든. 자기 건 다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지식, 어떤 때는 상식을 가지고 지식인 줄 우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진리가 되느냐, 진리인가. 상식, 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렌즈라는 사람이 자기는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막 뛰어넘는 말, 막 욕먹어요. 그래갖고. 네. 예를 들어서 백인은 흑인보다 IQ가 높다라고 주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인종론. 인종론이 네, 되니까. 되니까. 근데 그걸 과감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 앞에 겁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학문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굿토크. 네. 남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남들이 듣기 싫더라도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맞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첨성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세계 최초의 천문대지. 네, 경주에 있고. 네. 그런데 별을 어떻게 봤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높이가 크지도 않고 높이는 9m예요. 3층 네. 건물입니다. 그리고 천문대라면은 산 속에 좀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21세기 지금도 천문대는 항상 제일 높은 데다 짓습니다. 네.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천문대도 학교 제일 높은 데다 놓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네, 경주 시내. 경주 시내 네.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별을 봤을까? 내가 육군 중위였을 때 경주를 자주 갔는데 그 근무하던 데가 가까워서 어느 날 갔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동양 세계 최초의 천문대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대학 시험에도 다 났는데 어떻게 별을 봤을까? 갑자기 네. 궁금해지고 그냥 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신봉용 교수가 새로 읽는 한국사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첨성대가 아니라 이게 그 봄마다 하늘을 향해서 제사 지내던 곳이라고 쓴 거예요. 천문대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기능이 다르. 그렇죠. 제사 지내는 곳하고 천문대는 완전히 기능이 다르죠. 천문대는 관측을 하는 그렇죠. 곳이고.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또 서울여대 교수님 한 분이 그거는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왕의 치적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 구조물이다라고 또 쓴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젊었을 때 저게 천문대라고 치기에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올라가서 봤을까? 네. 왜 또 저기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봤을까? 뭐 어떻게 좀 궁금했는데 나는 그 신봉영 교수 글을 보고서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관측을 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렇죠. 관측하는 장소는 좀 아니고 네. 뭐 그것도 그거 이제 반론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간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학생들한테 이순신 장군 키 몇 센치? 딱 물어보면 네. 다 180쯤은 될 것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때 평균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기록에 나와요. 평균보다 작은 사람이고 이순신 장군보다 한 100년 뒤에 젊은 병사들 병적 기록부를 보면은 150cm가 평균입니다. 네,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키. 그러니까 150cm보다 작으니까 저 그림은 그냥 저 동상은 상상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무지하게 큽니다. 그런데 저거를 그냥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몇 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가가 역사적인 고증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적군을 노려보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전투복으로서는 너무 헤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갑옷이요. 그렇죠. 좀 날렵해야 되거든요. 네. 전투복은 이렇게 막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복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뭐 저 칼이 너무 긴 것도 좀 궁금한 편인데 이게 또 그리면 칼이 너무 길어요. 네. 전투하는 칼이 저렇게 길면 이 뽑기도 아주 힘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의장용 칼일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하는 데서 의문을 해보는 거죠. 모든 학문의 출발은 그 호기심, 네. 의문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해군사관학교에 그 이순신 공부하는 그 전쟁사 교수님한테 왼손잡이입니까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네. 이순신 장군은 왼손잡이냐? 왜 여기다 칼을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뽑을 때는 이쪽 뽑아야 되니까 네. 이쪽에 들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왜 그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광화문에 있는 우리나라 이순신 동상이 많은데 저게 넘버 원이죠. 제일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이순신 동상인데
오른쪽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뽑을 때는 왼쪽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그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 진에 있는 거는 이쪽에다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하여간 전투장이라면은 이 쓰는 손하고 반대편에 들고 있어야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맞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의심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봐나가는 건데 이제 전쟁론이라는 과목도 그렇게 그 의심을 해가면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가 다 이제 틀릴 수 있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 상식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상식이 진실이 뭐 상식 대부분은 진리예요. 네. 근데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아닌 것들도. 근데 이제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막 우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네. 그 책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고르면 그게 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막 화가 나는 책도 봐야 돼요. 네. 자기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리고 이 책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논리가 틀렸다라고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 가설에서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없지를 찾아내면 지금 그런 거가 많으면 그 책은 안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가정과 논리의 전개와 결론이 맞아떨어지면은 자기랑 달라도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그 공부하는 태도죠. 네, 그게 공부하는 태도고 지식을 넓히는. 그렇죠. 근데 가장 빠른 우리나라 길이다. 사회가 네. 최근에 와서 아주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서점에도 보면은 한쪽 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책은 복고일 우리 그 작가님이 쓴 책 중에 출판사에서 안 찍어주겠다고 거부한 책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책의 논리가 형편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 다 논리를 따져가지고 쓴 건데 네. 결론이 자기 생각하고 틀렸다고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맞는지 그렇죠. 안 맞는지 그렇죠. 동원한 말하자면은 이 자료나 뭐 이런 게 이걸 제대로 된 건지 읽어서 안 누가 된 화낼 건지. 것 같아. 네. 누가 화낼 것 같아서 안 돼.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배나 강의 첫 시간 이충근의 전쟁론 1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고품격 또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련한 강의인데요. 2회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네. 2회도 뭐 우리가 그 조금 그냥 보면은 네. 이제 그 국가들이 왜 무기를 만들고 있고 국가들이 왜 전쟁을 하는 바로 국가에 관한 그 기초 이론들 네. 그리고 국가하고 전쟁에 관련된 뭐 이 좋은 책들 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로 첫 시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 주제까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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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